포인트 법인 조정, 법인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납세 의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납세 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총설에서는 법인세 기본적인 사항들 몇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책 34페이지고요. 먼저 법인을 종류를 우리가 크게 한 4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오른쪽에 보시면 내국법인이냐 외국법인이냐 이걸 나누는데, 이게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는 뭘 갖고 따지냐면은 본점이 어디 있는지를 갖고 따져요. 본점이 한국에 있으면 내국법인이에요. 그럼 본점 주소지는 뭘 갖고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급이 등본에 보면 본점 주소지가 나오죠. 그게 이제 한국에 있으면은 이게 이 법인은 한국 법인. 그 다음에 본점이 외국에 있으면 외국 법인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영리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교란지 사회복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대부분 실무하시면서 기장하시는 법인들은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이요? 영리법인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주식회사 어떤 대표이사 사장님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나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거야. 그럼 비영리법인이 되나요? 그거는 내가 목적을 그냥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영리법인은 상법상의 한명합자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영리법인이에요. 그리고 설립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설립하냐면 상법의 절차를 따라서 설립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이제 한명합자에서 유한회사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이게 비영리법인이 되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이름이 뭘로 되어 있냐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끝내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영리법인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법인 설립하는 거 한번 이렇게 실제 실무하면서 좀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법인 설립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자료 맡기면 서류 내갖고 법인이 설립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주식회사, 특히 이런 설립하는 것들은요, 그냥 서류만 갖춰지면은 그냥 바로 등기가 나와요. 그러면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어떠냐? 얘는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하고 싶으면은 먼저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니라 주무관청, 뭐 예를 들면 교육 관련된 거다 그럼 교육청 또는 시청이나 이런 데서, 또 도청 이런 데서 허가증이 있어요.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설립이 돼요. 왜 그러냐면, 다 넘어가 보시면 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 37페이지 보시면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세금을 낸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비영리법인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비영리법인의 전체적인 업무를 2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고유 목적 사업입니다. 고유 목적 사업이고, 2번째는 수익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비영리법인은 어떤 목적으로 설립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종교라든지 자선 이런 목적으로 설립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이 고유목적 사업에서 생기는 거에서는 법인세를 아예 안 내요. 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냐면 여기만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회, 종교법인이죠. 종교법인. 종교법인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교회. 신도들한테 헌금을 걷어서 목사님이 비싼 차 타고 잘 먹고 잘 살고 큰 교회 지어서 아들한테 막 물려주고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 것도 같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은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뭐야? 종교의 교화 및 보급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같은 비영리법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영리법인, 교회라고 하는 비영리법인의 통장에 들어온 거를 2가지로 구분해야 된다고. 뭐라는 거로? 고유목적 사업하고 수익사업. 자, 그러면 이 교회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신도들이 낸 헌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고유목적 사업이죠. 세금은 한 푼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만약에 교회가 1층에 커피숍을 운영을 해요. 뭐 가끔 그런 데 있죠. 그래서 커피숍에서 카드를 결제했어요. 그건 수익 사업이에요? 고유 목적 사업이에요? 당연히 수익 사업이겠죠. 그것만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의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은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허가를 받아야지만 합니다. 아무나 설립할 수는 없어요. 그냥 설립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만들죠. 재무지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비영리 법인의 기장의 범위는 여기만 기장을 하는 거예요. 고유목적 사업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손익계산서에는 고유목적 사업은 기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 되겠고,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실무한다. 여기서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비영리 법인은 법인 통장을 다 나눠야 돼요. 사업별로. 그래서 고유목적사업 통장, 수익사업 통장을 나눠서 우리가 기장하는 건 뭐만 수익사업 통장만 기장을 한다. 이 컨셉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리와 비영리는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범위, 즉 기장을 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다고 그랬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뭐가 다르냐면 내국법인은 한국에서 번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번 것도 세금을 내야지 돼요. 그래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반면에 외국법인은 한국에서 번 것만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국법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 가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 돈 번 것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막 사업을 하면요, 미국에서 삼성전자한테 미국 세금을 부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우리도 구글이 한국 들어와서 돈 벌면 한국에서 세금 과세요. 여기 외국법인 국내 원천소득 한국법에서 과세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나오는 내국법인이 한국에서 번 거, 외국에서 번 거를 둘 다 세금을 내면 미국 가서 세금 한번 내고 한국 와서 또 때려 맞으면은 이중과세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번 거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이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이제 총설은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 지나갈게요. 좀 전에 가면은 40페이지 사업연도가 있어요. 사업연도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이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회계 기간 1기, 2기 요거 입력하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사업연도인데,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개인하고 다른 점이, 개인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흘러가죠. 근데 법인은 만약에 정관에서 달리 정하면 달리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아닌 법인 보신 적 있어요? 잘 없는데 할 수 있어요. 7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러면 그네들은 법인세를 언제까지 신고하겠어요? 6월 말 지나고 9월 말까지 신고한다든지, 또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렇게 이제 짰으면 걔네들은 이제 법인세를 6월 말에 신고하고, 요거를 정관에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정관에 사업연도가 없으면은 사업연도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언제 신고하냐면 사업자 등록하면서 사업연도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통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안 할 거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업연도가 며칠부터 며칠까지다.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뭘 확인하냐면 정관을 달라 그래요.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지 않으면 노멀한 법인들은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흘러가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만약에 사업연도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냥 기본값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흘러간다.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라고 했는데, 자, 법인이 맨 처음 설립됐을 때 1기 있죠. 1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돼 있어요? 설립 등기일부터 개시일로 이제 가져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설립 등기일이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 보면 등기 성립일이라고 있어요. 등기 성립일이 뭐냐면 이 등기를, 법인 설립 등기를 처음 한 날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있는 그 날짜가 되는데, 요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회사 등록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설립 등기일이 3월 20일이다 그러면 3월 20일로 들어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사 등록에다 설립 등기를 입력한 이걸로 그 해의 법인세 결산과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감가상각 한도, 그다음에 접대비, 기업업무 추진비라고 올해부터 부르는데,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그다음에 업무형성차 한도, 업무형성차 처분 손실 한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고, 가장 중요한 거 법인세 세액 계산을 할 때 연단위 환산을 해요. 뒤에서 한번 더 설명할 텐데, 지금 요거를 잘못 입력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이 싹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기는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처음 이제 설립된 법인은 설립 등기를 회사 등록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납세지가 있어요. 43페이지. 납세지라는 거는 관할세무서를 정하는데, 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예요? 등기 후에 본점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본점과 지점이 있어요. 그럼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요? 본점 따로 지점 따로 부가세 신고하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인데, 근데 이제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해요? 본점에서 몰아서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본지점이 있는 법인의 결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점 결산하고 지점 결산한 다음에 데이터 통합을 해갖고 본점으로 재무제표를 합쳐줘야 돼요. 합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정을 한다. 즉 재무제표를 본점 이제 데이터 통합을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본점인 납세지다. 이제 그런 얘기라는 거 보시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좀 지나가시면 좋겠고, 46페이지 보시면
법인세 신고 납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는 이제 3년도 종료일부터 3월 말까지니까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이제 3월 말까지 저희가 법인세를 신고하고요. 뭐 신고 기한은 공휴일이면은 연장이 되고요. 만약에 회계감사 받는 법인이 회계감사가 안 끝나면은 우리가 세무조정을 할 수가 없죠. 회계감사가 끝나서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재무제표가 나오죠. 이랬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이걸 범위를 연장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뭐 저희가 기장하는 업체들 중에 외관법인이 많지는 않은데 유독 한 외관법인이 회계감사가 되게 늦어져요. 그래서 올해 24년 3월 말고 작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결산을 3월 5일인가 해서 회계법인에 보냈거든요. 근데 그 회계감사 보고서가 3월 28일 날 온 거예요. 그 3일 안에 세무조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해. 여기 뭐 회계감사하는 외부감사 업체니까 업체도 클 거 아니에요. 거의 매출액도 1,000원 가까이 되고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24년 3월에 아예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3월 초에 역시 결산을 해서 보내고 3월 25일까지 안 오면 나는 기한 연장 신청 모르겠다. 그러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회사에 페널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1개월 범위니까 언제 신고를 해요? 다음 달 4월 말까지 신고하죠? 그럼 원래 신고를 늦게 하면 원래 뭐가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가 있잖아요. 근데 무신고 가산세는 안 해요. 미리 연장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대신에 세금을 납부를 늦게 한 거에 대한 3.5% 이자는 붙여요. 그래도 3.5% 이자면 싸죠. 원래 납부지원 가산세는 10만 분의 20이면 8%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싼데 이제 그렇게 협박을 했더니 25일까지 감사보고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외관법인들 있으면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셔서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기한 연장 이제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아래 보시면은 법인세 신고할 때 필수적 첨부 서류가 있어요. 먼저 보시면 1번에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영업 처분계산서가 있고 세무조정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라고 하는 별지제 3호 서식을 얘기해요. 별지제 3호 서식 많이 보시죠? 법인세 신고할 때 저희도 이제 아마 강의할 때 지속적으로 요 내용 보면서 아마 진행할 건데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위 첨부 서류 중 1, 2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제출하면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이거를 필수적 첨부 서류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결산 이제 법인세 결산하시고 이제 재무제표도 만들고 세무조정도 하셔야 되는데 법인 결산 하실 때 기업회계 기준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아니, 가슴 손 놓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법인 계산할 때 옆에다 중구배기 책 갖다 놓고 막 회계 기준 찾아보세요? 그래 본 기억이 없죠.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자,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무제표를 만들 때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죠. 한 끗 차이가 되게 큰데 만약에 법조문에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이라는 말이 써 있었으면요. 오늘 강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 뭐 펴놔야 돼요? 기업에게 기준서 갖다 놓고서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왜냐면 법인의 신고의 대부분의 과정은 재무제표가 나오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근데 준용이라는 거예요. 준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그럼 도대체 과연 얼마나 비슷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게 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법인에서 주주들한테 배당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익영업 처분계산서에다가 배당 금액을 입력해야 되죠. 이익영업 처분계산서 배당 금액 입력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원래 배당 처분하려면 뭘 해야 돼요? 주주총회를 해야 돼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 모아놓고 주주총회 결의서도 만들고 근데 주주총회 결의서를 또 만들어 본 기억이 없다, 그죠? 또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밑에 줄 쳐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세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세법에 별도로 기업의 기준을 준용했는지 여부나 주총 결의를 거쳤는지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무슨 뜻이에요? 계속 지금처럼 살아도 된다는 얘기죠? 기업의 기준을 안 지켜도 가산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럼 기업의 기준을 안 지켜도 가산세가 없으니까 우리의 강의의 내용은 어떻게 돼요? 법인세법 위주로 보면서 결산과 이제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단 어쩐 때 아까 말씀드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기업의 기준 꼭 지켜야 되죠. 근데 회계감사를 안 받는 법인이 더 많죠. 각자 담당자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기업회계 기준보다는 이제 법인세법 위주로 저희가 보면서 결산을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주총규제서도 굳이 없어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세무조사 나오면
주요 이사회 결의서나 주총결의서를 요청을 해요. 쫙 그 대상 기능 거는 그렇긴 한데, 이거는 일단 이렇고. 그다음 두 번째, 법인세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안 돼요. 용어에서 잘 보세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는 뭐예요? 수정신고는 추가 납부가 발생하면 수정신고고, 경정청구는 세금을 환급받으면 경정청구예요. 추가 납부는 수정신고, 환급은 경정청구인데, 그래서 여러분 법인세 신고서 혹시 잘못돼서 수정신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자신고할 때 수정신고하면은요, 재무제표 있잖아요. 표준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첨부 대상 아님이라고 프로그램에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우편신고로 수정신고를 보내잖아요. 재무제표 보내면은 그냥 세무서에서 그거 버려버려요. 등록 안 해줘. 재무제표는 절대로 한 번 신고되면 수정되지 않는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시고, 주주변동이 있으면 주식변동사항 명세서 꼭 같이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거 아시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주식변동사항 명세서가 제출이 안 되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현지법인, 이거는 좀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을 해갖고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출이냐면 6개월 이내 제출해요. 자, 근데 우리 법인세 신고 언제까지예요? 3개월 해야죠. 그래서 원래는 3개월 내에 신청하고 법인세 신고하고, 이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대상인 법인들은 6월 달에 이걸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저는 그냥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전자 신고할 때 같이 따라 들어가지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해외 투자를 했으면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만약에 10% 이상을 투자하고 1억 원 이상인 내국법인이 있으면요, 거기에 해외 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같이 제출해줘야 돼요. 저희 거래처 중에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그때 해외 100%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투자 금액도 이제 몇십억 보내갖고 공장을 설립했겠죠. 그러면은 매번 법인 계산할 때마다 뭘 받는다? 베트남 재무제표를 받는 거예요. 베트남 재무제표를 받아서 해외 현지 법인 재무상태표, 그래서 손익계산 재무상태표를 매번 입력을 해줘야지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만약에 건별 손실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5년 동안 누적해서 손실금이 100억 원 이상이면요,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환표 플러스 손실거래 명세서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잠깐 좀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외 자회사가 있어요. 100% 자회사가 있는데, 해외 자회사랑 국제거래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 회사가 그 자회사랑 거래할 때 50억의 손실을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손실 봤으면 이 거래라는 건 제로섬이잖아요. 우리가 손실 봤으면 상대는 이익을 받겠죠. 우리가 50억 손실 보고 해외 투자법인이 50억 이익을 봤다는 얘기는 국내에 있는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중이에요. 당해 연도에 단걸로 50억이거나 5년간 야금야금해서 누적 100억을 했으면 한국에 있는 지금 돈이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손실거래 명세서만 별도로 하나 더 내라. 그 다음에 만약에 영업소를 갖고 있으면 영업소 설치 현황표를 냅니다. 이건 지정으로 났을 때, 해외 지사. 그러니까 법인이, 현지 법인이 아니라 지사로 나갔을 때 영업소 현지 그 설치 현황표라고 돼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또 체크해보면,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이 2억 원 이상이면요, 해외 부동산은 취득투자 운용 처분 명세. 취득가액은 2억이 안 되지만 처분가액이 2억 이상이면은 처분 명세를 제출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 경우엔 이걸 내고 이 경우엔 이걸 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걸 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51페이지 보시면요, 이거 제출 안 하면요, 법인 같은 경우 건별로 1,000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4가지를 내야 되는데 4개를 다 냈다 그러면 4천만 원인 거예요. 3년 동안 안 냈다 그러면 연간 4천만 원씩 3년 동안 1억 2천이 가서 과태료를.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 자, 52페이지 보면 전자신고, 그리고 대부분 법인세 전자신고하죠. 전자신고하면은 그냥 우리 법인세 이제 재무제표랑 세무조정한 내용이 전자 파일로 제출이 되는데요. 특정한 이제 기준에 해당하면요, 법인세 신고하고 10일 이내에 결산 부속 명세서를 제출을 해줘야 돼요. 누가 제출 대상이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그 다음에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법인,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데,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제출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30억 이하 법인은 그냥 전자신고만 하고 끝나지만, 매출액 30억이 넘어가는 법인은 결산 부속명세서, 뭔지 아세요? 재무제표랑 그 뒤에 계정별로 부속명세서를 만든 거 있죠? 요거를 제출해 주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요거를 이제 책자로 제본해 갖고 많이 냈지만,
이제 세무서에서도 책으로 내지 말고 웬만하면 전자 파일로 내라 그래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 아래 보는 것처럼 홈택스에서 이제 부속 명세서 제출로 해갖고 전자 파일로 제출을 하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준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 30억 이상 법인들 부속 명세서 제출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네. 이걸 만약 안 하게 되면 가산세 있을까 없어요? 이거는 가산세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협력 의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53페이지 보시면 법인세 납부하는데 우리가 1,000만 원 초과되면은 분납을 할 수가 있죠.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을 할 수가 있는데 한 장을 넘어가시면 분납 방법은 이렇게 나와요.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2,000만 원 초과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만약에 납부일색이 3,0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3월 30일 날 이제 1,500만 원 내고 2달 이내니까 5월 30일 날 1,500만 원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세액이 1,500만 원이다라고 하면요. 750씩 분납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1,0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5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분납을 할 때 일단 1,000만 원 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를 분납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제 3,000만 원일 때 2,000만 원 내고 나중에 1,000만 원 낼게요. 요거는 할 돼요. 되는데 지금 1,000만 원 내고 나중에 2,000만 원 낼게요. 요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50% 이상 1,000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5페이지가 법인세 신고할 때 우리가 마감 버튼 누르는 서식이죠. 이게 이제 최종 우리 법인세 신고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